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는 러시아 경제의 비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수많은 제재와 특히 EU가 눈을 부릅뜨고 러시아를 제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러시아는 전제 이후에 약 국내 자본에서만 3천억 달러가 해외로 나왔고요. 거기다가 인력을 잃고 젊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노동력 부족, 그다음에 20%가 넘어가는 고금리, 사람으로 따지면 성인병이나 성인병은 다 앓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 벌어지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스위프트 국제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쫓아낼 때까지만 해도요. 이게 되면 정말 핵 옵션이라고 부르면서 이게 되면 러시아가 정말 힘들어질 거다. 전쟁을 수행할 돈을 벌지조차 못할 거다라고 하는 분석이 많았는데요. 사실 그 분석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러시아는 오히려 자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물론 전쟁 경제라서 이걸 그대로 경제 성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자본을 전쟁과 군수무자에 퍼부으면서 하나하나 밟아나간 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러시아의 비결은 뭘까요? 저희가 일단 그 1, 2편으로 나눴는데요. 그걸 한 번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요, 미국의 유명 싱크탱크죠. CSIS,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 기고된 무너지지 않는 러시아 경제라는 것을 좀 요약 정리한 거고요. 거기다 저희 의견을 좀 보탠 거기도 합니다. 2022년 러시아 전면 침공과 함께 가해진 서방의 제재는요, 분명히 효과를 거뒀습니다. 효과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진짜로 유럽에서 말하는 것처럼 러시아가 거의 IT 정도로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IT는 지금 부정 상황이거든요. 지금 러시아가 견고한 것 같지만 경제가 견고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 문제는 뭐냐? 이 제재들이 결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저지하지 못했고,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장기적으로는 일부 퇴색돼 가는 경향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제재의 구멍이 뻥뻥 뚫려가고 있거든요. 바이든 정부 말기에 고강도 제재를 막 쏟아내고, 그다음에 원유나 이런 데 대한 제재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러시안 석유가 갈 곳이 없어가지고요. 살린 앞바다나 흑해 앞바다에 그냥 유조선들이 그냥 떠서 둥둥 다니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다 팔렸습니다. 왜냐? 미국이 제재 안 할 거란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몰래 가서 팔고 사고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를 국제 상인들, 특히 어둠의 거래자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요, 러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을 한번 보면요. 서방은요, 금융 제재와 자본 통제를 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거죠. 스위프트에 퇴출하고요. 외화자산 동결, 무려 3천억 달러의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 돈으로 한 400조 원이 넘는 돈을 동결해버리고, 그리고 주요 국책은행에 대해서 제재를 하면서 러시아의 외환 거래와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러시아는 어떻게 했느냐? 어느 정도 예상이 된 겁니다. 외화 반출을 제한하고요, C 계좌라고 해가지고 러시아 내에서 얻은 소득을 해외로 송금하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서 이걸 의무화했고요. 또 외국인 투자자 자산 묶기 등을 통해서 대규모 자본 유출을 막았고요. 특히 금리를 한 20% 정도로 크게 올리면서 외환 수요를 억제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일단 버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유럽하고 미국이 에너지에 대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했죠. 왜냐? 러시아의 최대 큰 돈줄이니까요. 석유를 끊으면 러시아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전쟁 물자를 아무리 러시아라도 제대로 생산할 수 없고요. 이제 생필품부터 사올 것도 많은데 하나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요, 러시아는 우회로를 뚫습니다. 중국, 인도, 튀르키예 등 비서방 국가로 수출 경로를 전환하는데요. 그 결과 인도가 과거에는 러시아의 원유를 거의 수입하지 않다가 러시아의 1등 수입국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러시아랑 인도가 얼마나 멉니까? 근데 그거를 파이프라인이나 아니면 심지어 배를 통해서도 인도로 보내면서, 인도 입장에서는 인도는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싼 원유에 굉장히 환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이 이거를 완전히 막지 못한 게, 이걸 막았다간 국제유가가 폭등하니까 60달러, 배럴당 60달러 이하일 때는 그냥 팔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그냥 그 원유를 받아서 그냥 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달러보다 높게 파는 것들도 여전히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유령함대라고 하죠. 유령함대를 통해 들어오거나 그냥 파이프라인으로 받아도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서강이 인도를 확 제재할 수 있느냐? 쉽지 않거든요. 중국하고 또 다릅니다. 인도는 위아더 월드인 나라입니다. 모두와 친하다고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와 친하다 그러죠.
푸틴도 인도에게 감사하다고 그러죠. 이 인도는 모두가 친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구도에서 미국이나 서방이 인도를 제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랬다가 인도와 러시아에 진짜로 붙어버리면 정말 닭 잡는 칼을 소 잡는 데 쓴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도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러시아 원유를 받아들이면서 러시아가 또 재정적으로 버텨나가는 겁니다. 또 튀르키예 같은 경우도 나토에 포함돼 있지만 사실 유럽도 아니고 튀르키예는 더 이상 이제 또 유럽이 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치 봐가면서 그 러시아의 최대 제재 회피 지역 중에 하나로 튀르키예가 떠올랐거든요. 튀르키예 경제도 안 좋으니까 지금 뭐 튀르키예가 자신들의 위치를 이용해서 러시아와 사이의 중개를 가지고 이익을 받아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례 없는 규모의 자본 지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가. 당연하죠. 전쟁을 하니까 전례 없는 규모의 자본 지출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단순히 군수 산업뿐만이 아니라 사회보장, 주택, 정부기술 뭐 이런 전 분야에 집중되고 특히 사회보장비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GDP도 성장하고요. 2023년에 3.6% 성장했고 2024년은 러시아 정부 발표 기준 4.1%까지 성장했는데요. 푸틴이 아주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우리 제재하던 데를 봐라. 우리만큼 성장하지도 못한다. 유럽 꼴 봐라. 유럽 거의 망해가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푸틴이 자랑을 하거든요. 그럴 만큼 일단 전쟁 경기 가지고 경기를 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라고 보면요. 첫째, 크림반도 합병이 있습니다. 2014년에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잖아요. 그때 이미 서방의 제재가 어느 정도 들어옵니다. 그때 루블 가치가 급락하고요. 외환 보유고가 빠르게 감소했고 투자 자금은 대거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푸틴 정권은 그때 이후 향후 있을 유사시를 대비한 경제 전략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방에 3천억 달러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동결돼 있지만 실제로 과거의 기사 같은 걸 보면 한 14조, 15조 되는 현금 다발을 러시아가 해외에서 밀수해 왔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는 물건을 수출하고 자본을 보내면 그 돈을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현금은 비행기에 실어서 화물로 실어서 간다거나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서 달러와 유로화를 현금으로 지폐로 쌓아놓는 거고요. 그리고 금이나 기타 대체 자산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은 겁니다. 왜냐? 해외에 놨다 보니까 언제든 제재될 수 있다는 걸 2014년부터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천억 달러에 대한 어마어마한 자금이 유럽과 미국, 뭐 일본 이런 게 있던 게 동결된 건 서방이 정말 전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지금 러시아는 어떻게 됐느냐? 제가 여러 차례 말했지만 이제 무역 결제마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로 할 정도로 이제 코인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제재를 확실하게 우회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러시아가 얼마의 준비 자산을 코인이나 금이나 기타 대체 자산으로 갖고 있는지 그것도 관심거리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자급을 굉장히 추진했습니다. 이제 서방에서 막으면 우리 농산물도 어렵겠구나 해서 막대한 국책 자금을 투입해서 2014년부터 농산물 자급을 시작하거든요. 사실 러시아가 농산물 작업을 안 한 건 땅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뭐 적합한 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추운 지역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러시아가요. 뭐 흑해 지역에 가면 거의 아열대 같은 기후도 있고요. 따뜻하게 한국보다 훨씬 따뜻한 지역 기후도 있고 한국 같은 지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마음만 먹으면 농업을 크게 개발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2014년 이후에 식량 안보에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자신들의 물가를 안정시키고 이런 데 도움이 된 거죠. 그리고 스위프트에서 퇴출됐지만 국내 금융 시스템을 사실상 자립화시켜놨습니다. 사실상 우물 안의 개구리지만 그 안에서는 스위프트에 있을 때처럼 마치 한국에 쓰는 것처럼 모두 다 할 수 있게 했어요. 교통카드를 쓰고 뭐 간편 결제를 하고 이런 걸 다 할 수 있도록 자체 결제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예를 들자면 미드 카드라고 하는데요. 이 카드를 가지고 뭐든 쓸 수 있습니다. 이건 뭐 튀르키예나 사실 스탄 지역에도 쓸 수 있었는데 미국이 제재해서 지금은 못 쓴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잘 쓰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우호 국가 스탄 지역이나 주변국들과의 결제 시스템 연계도 어느 정도 돼 있어서 그 국내 결제 시스템도 상당히 보호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편을 한번 보면요.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결정하게 되는 과정도 러시아가 이미 2014년부터 쌓아놓은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과신 혹은 확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푸틴은 제재가 가져올 경제적 피해를 감안하더라도 러시아 경제는 이제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고요. 외환보 요구를 확대해 놓고요. 수출입 구조도 다변화해 놨습니다. 그리고 서방 금융에 대한 의존도도 점점 낮춰놨기 때문에 2022년 침공 시점에 러시아는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았고요. 국부 펀드와 중앙은행의 외화 자산을 활용할 여력도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도 상대가 제재를 해도 우리는 버틸 수 있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요. 푸틴이 잘 살펴본 겁니다. 2014년 크림반도 제재 이후에 정말 얘들이 제재를 잘 하는가 안 하는가 손을 꼬우고 본 거죠. 그런데 제재가 집행이 잘 안 되더라는 걸 푸틴이 경험적으로 안 거예요. 왜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먹는 지정학적인 대사건 이후에도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의 주요국들은요. 러시아 에너지 수입에 목을 맸어요. 독일은 노드스트림 2 같은 가스관 같은 거를 연결해야 된다고 미국에 주장하면서요. 아예 자신들의 에너지 안보를 러시아에 맡겨버리려고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미국 역시 원유 가격 안정을 이유로 러시아산 에너지 수출을 일정 부분 허용하고 크게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푸틴이 우리의 에너지가 있고 쟤들은 우리 에너지를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푸틴 입장에서는 내부적인 결속을 다질 필요도 있었습니다. 왜냐?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있었고요. 코로나 이후에 경기 부진, 정치적 피로 누적. 푸틴이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그 피로 누적을 돌파할 돌파구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목표를 안보로 설정하고요. 내불판을 억제하고 반대파를 탄압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푸틴이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에 가입하겠다느니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푸틴을 좀 도발한 면이 있죠. 그러나 저는 늘 주장하는 게요. 젤렌스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푸틴이 침공하지 않았을까요? 전 침공했을 거라고 봅니다. 푸틴의 마음은 이미 침공에 들어가 있었고요. 우리가 거의 어떤 한 지도자, 더군다나 절대적 권력을 누리는 지도자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아주 다릅니다. 이제 자기가 역사에 남을 지도자라고 착각을 하거나 혹은 그렇게 돼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말한 위대한 러시아, 대러시아를 구축하는 첫 시발점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심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가깝고 자신들이 하면 바로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결국 이거는 푸틴의 정치, 그러니까 푸틴이 경제를 압도하는 결정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요. 푸틴이 어떻게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가를 보면 그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이제 모든 나라의 경제가 예산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푸틴은 재정을 무기화합니다. 국방 예산은 급격히 확대되고 방산기업들은 우선적으로 정부 조달을 받게 되고 그런데 반면 푸틴에게 비우호적인 민간 기업들이나 또 민간에 대해서는 예산을 자르는 이런 식으로 돈 가지고 충성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그 과정에 당연히 푸틴의 권력은 더 공고해지겠죠. 그리고 엘리트들도 이걸로 쪼옵니다. 니들 해외로 돈 못 나가. 부자들한테도 경고합니다. 해외로 뻗들르지 마. 이렇게 하면 부자들의 손까지 묶는 거거든요. 그럼 부자들도 푸틴만 바라보고 있게 되는 겁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경제와 그다음에 경제의 엘리트들 그리고 똑같이 언론 탄압을 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생기고 자신을 위주로 러시아가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반면 전쟁에 나가가지고 부상당한 장병이나 이런 데 대한 사회복지 지출을 증가시키면요. 특히 우리가 그 가족에 대한 지원금이 한 번에 한 2억 정도가 나온다고 저희가 듣고 있어서 그래서 러시아 경제가 크게 흥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러시아의 장병들 어쩔 수 없이 지원하는 장병들 지금 러시아 군의 평균 연령도 40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그냥 총알바지가 돼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에게 큰 목돈을 안겨주고 먹고 살게 함으로써요. 대중들에게 또 포퓰리즘적으로 인기를 얻게 되고 대중을 포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걸 다 보면요. 서방 제재가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러시아가 더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러시아의 공세가 지금 좀 무디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서방의 제재 때문인 것도 명확합니다. 그러나 이은 기존 제재가 러시아를 완전히 막아세울 수 없다는 것도 더더욱 명확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됩니다. 단순 억지가 아닌 아예 러시아의 생산 능력 자체를 제재하는 물리적 봉쇄가 필요한데요. 이러려면 제재가 더욱더 촘촘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제재를 잘 하지 않고 협상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압박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다 뚫려 있고요. 특히
인도, 브라질, 아세안 국가 혹은 인제 뭐 터키 같이 러시아 제재에 협조하지 않던 나라들을 빨리 포섭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참 러시아의 압박은 상당히 딜레마가 돼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 세계적인 총의를 어떻게 모으느냐가 러시아를 압박해서 이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는 상황일 텐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러시아를 중단시킬 수 있는 상황이 뾰족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러시아가 휴전을 한다? 저는 사실 잘 와닿지 않거든요. 러시아는 휴전을 해도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에서 하려 할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라고 한다고 휴전을 물론 할 가능성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유리하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보다 더 유리한 환경, 예를 들자면 자산 동결 해제를 얻어낸다든지 그다음에 뭐 유럽으로의 석유 가스 수출을 허가받는다든지 이런 시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휴전에 합의할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